여보, 이제 어떡하지? 어머님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해? 오빠 도박빚 때문에 우리까지 이렇게 어머님한테 받은 돈으로 오빠 빚 절반은 갚았는데 남은 돈은 우리가 써버렸으니 이제 어떡해? 그래도 어머님한테는 사업 자금이라고 했잖아.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제 와서 무슨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갚아?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돈 미리 받은 거라고 생각하자고. 엄마가 우리 말고 누구한테 돈을 주겠어? 근데 승희 그 기집애는 왜 자꾸 우리 일에 끼어드는 거야? 자기는 아이도 없으면서. 여보, 그래도 신우이한테 그런 말은 하지 마.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 잘못은 무슨. 승희네는 남편이 잘 나가니까 우리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해. 어차피 우리가 부모님 모실 거니까 재산도 다 우리 몫이야.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25의 나이에 서울로 올라온 권용숙 여사의 첫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고향에서 분식집을 하시던 어머니 곁을 떠나올 때 그녀의 손에는 고작 얼마 되지 않는 돈과 어머니가 싸주신 김치 한 단지가 전부였습니다. 용수가, 너만이라도 서울 가서 좋은데 시집 가고 잘 살아라.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안고 서울로 온 그녀는 을지로의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좁은 옥탑방에서 혼자 지내며 매일 저축을 했고 틈틈이 요리학원도 다녔습니다. 이 언니 참 부지런도 하지. 밥 한 그릇도 아껴가면서. 식당 동료들이 놀랄 정도로 그녀는 알뜰했습니다. 점심도 손님들 먹고 남은 찌개로 때우고 버스비를 아끼려 먼 거리도 걸어 다녔습니다. 3년을 그렇게 모아 드디어 작은 분식집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인근 철공소에서 일하던 그는 매일 아침 분식집에 들러 떡볶이를 사 먹었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닮은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서로의 지난 날과 꿈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고향에서 큰일을 당하고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가게를 갖고 싶어요. 결혼 후에도 그들의 고된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철공소 일을 하면서 밤에는 경비 일까지 했고 그녀는 분식집을 하며 새벽에는 식자재 시장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5년을 더 모아 마침내 용숙이네라는 작은 한식당을 열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시작이에요. 허름한 20평 남짓한 가게였지만 그들에게는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밤늦게까지 주방을 정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음식 맛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단골 손님도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용숙이네 된장찌개가 최고야. 어머니, 손맛이 그대로야. 승수와 승희가 태어난 후에도 그들의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식당 한켠에 매트리스를 깔아두고 자랐고 그녀는 아이들 숙제를 봐주면서도 주방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은 우리처럼 고생시키지 말자. 남편과 나눈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고 더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주변에서 건물을 사라고 할 때도 아이들 교육비를 먼저 생각했고 값비싼 옷이나 가방을 살 때도 아이들 학원비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30년이 흘러 이제는 번듯한 식당이 되었지만 그 시절 허리띠를 졸라매던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매달 통장을 정리하고 매일 장부를 쓰는 일상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우리 승수, 승희는 좋은데 취직해서 잘 살 거야. 힘들 때마다 그녀를 지탱해준 희망이었습니다.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부지런함과 절약 정신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서 있던 어느 날
그녀는 창가에 서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30년간 운영해온 용숙이네라는 간판을 내리는 순간 권용숙 여사의 마음은 묘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군 작은 식당은 이제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을 보러 가던 발걸음, 손님들의 웃음소리, 분주했던 주방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면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식당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건넨 말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녀의 자녀들은 어느새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승수는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늦게 결혼한 딸 승희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정말 쉬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녀의 곁을 지키던 승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권용숙 여사는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됨을 느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일상이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도 좀 여유롭게 살아볼까? 남편을 바라보며 그녀가 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일상이 어떨지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꿈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도 가고 배우고 싶었던 것들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이 모여 소박한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승수의 아이들은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장난을 쳤고 승기는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 순간 권용숙 여사는 비로소 진정한 휴식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가 효도 제대로 해드릴게요. 승수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녀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던 그날의 따뜻한 가족 모임이 끝나고 권용숙 여사는 자신의 옛 통장을 정리하다가 문득 지난 날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살이 초기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시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일하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그녀와 남편은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들의 미래였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은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 늦은 밤 하루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저녁 장사를 마친 후 그날의 수입을 꼼꼼히 계산하고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저축했습니다. 때로는 본인들의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끼면서 자녀들의 교육비와 미래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승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할 때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좋은 직장을 갖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승수, 승희 너희들이 잘 되는 게 엄마 아빠의 소원이야. 결혼식장에서 두 자녀를 바라보며 그녀는 가슴 깊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승수의 결혼식 때는 신혼집 보증금의 절반을, 승희의 결혼식 때는 작지만 예쁜 신혼살림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비록 다른 부모들처럼 큰 아파트를 사주지는 못했지만 그녀와 남편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한 거 맞지? 어느 날 밤 남편과 함께 옥상 텃밭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자식들 잘 자라서 이제 제 몫은 하고 있잖아. 시간이 흘러 이제는 자녀들이 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그들이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더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들기도 했지만 자녀들은 오히려 부모님의 헌신을 더 크게 여기며 감사했습니다. 식당을 정리하고 난 후 통장을 정리하면서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지만 그녀의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자녀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희생을 떠올리며 통장을 정리하던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승수였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에 그녀는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곧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잠깐 시간 되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승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이 있다며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억 정도요.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바로 어제 만기가 된 적금이 떠올랐습니다. 20년간 한 달도 빠짐없이 부어온 적금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여보, 어떡하죠? 그날 밤 남편에게 승수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식당을 정리하고 난 후 이제 그들에게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적금은 앞으로 남은 긴 노후를 위한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번이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며칠 후 승수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 많던 아들이었습니다. 늘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어 했었죠. 오빠, 미쳤어? 부모님 노후 자금을 어떻게 손을 댈 생각을 해? 엄마 아빠 그 돈 모으려고 어떻게 생활한지 잊었어. 이 소식을 들은 승희가 달려왔습니다. 동생의 날카로운 지적에 승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밤이 깊어 자녀들이 돌아간 후 그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과 불안한 노후에 대한 걱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가워 보이던 그날 밤 권용숙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당을 하면서도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 투자했던 지난날들과 달리 이번만큼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둠처럼 짙은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4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8살이던 그녀의 눈앞에서 집 대문에 경매를 알리는 종이가 붙던 날이었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아침, 이웃의 말을 듣고 달려나갔을 때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김 아저씨의 사업 보증을 섰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중학교 교사였고 김 아저씨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라며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보증만 서달라고 했었습니다.
용수가 아버지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 며칠째 방 한켠에서 주저앉아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김 아저씨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밤낮으로 찾아오는 채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선생님이 보증을 서셨으니 이제 선생님이 다 갚으셔야 합니다. 은행 직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3대째 살아온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용수가 아버지가 미안하다. 짐을 싸면서 아버지가 흘리시던 눈물을 그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올곧게 살아오신 아버지였지만 그 한 번의 보증이 가족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분식집을 하시며 동생들 학비를 벌어야 했고 그녀도 대학 진학을 포기한 채 공장에 취직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자책하시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아버지는 그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철칙을 세웠습니다. 절대로 남의 보증을 서지 않는 것, 그리고 돈과 관련된 모든 일에는 신중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먼저 떠나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평생 돈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지금 자신은 자식 앞에서 그 다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승수를 생각하면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그녀였기에 돈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는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떨려. 남편에게 털어놓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당을 시작할 때도 대출 없이 자신들이 모은 돈으로만 시작했고 확장하자는 유혹이 있을 때도 늘 한 발 물러서서 안정적으로만 운영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달라요. 꼭 성공할 자신이 있어요. 승수의 간곡한 부탁을 들으며 그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기에 더욱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뇌리 깊숙이 박혀있는 오래된 상처가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승희야, 난 평생 돈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어. 승희와 단둘이 있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승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그 이야기 알아요. 할아버지 일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살던 집, 평화로웠던 가족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며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증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 고생해야 했던 가족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먼저 떠나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이 있고 난 후 평생 자책하며 사셨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란 그녀였기에 돈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는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상대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원칙과 자식을 향한 모성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깊은 갈등에 빠져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은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고 그녀의 고민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며칠 동안의 무거운 고민 끝에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쓰라린 과거의 기억과 자식을 향한 사랑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과의 긴 대화 끝에 그들은 노후 자금의 절반인
1억 5천만 원을 승수에게 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승수야, 엄마 아빠가 많이 고민했어. 거실에 마주 앉은 승수를 바라보며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1억 5천만 원이 최대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야 할 거야. 승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가 요청했던 금액의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이 은혜 갚을게요. 그 순간 승희가 옆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그걸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렇게 빌려줘? 엄마도 제정신 아니야. 승희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당부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권용숙 여사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을 건네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생 지켜온 원칙을 어기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자식을 위해 내린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매달 이자는 꼭 갚아야 해. 그리고 3년 안에 원금도 갚는 걸로 하자. 남편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승수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동안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마음 한켠으로 이 결정이 옳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돈을 받아든 승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고 그녀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비록 요청했던 금액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승수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홀로 남은 부부의 방에서 그녀는 남편에게 기대어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절반의 노후 자금을 내어주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자식을 위한 마지막 투자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은 이제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지만 이제는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결정을 내리고 돈을 보낸 후 그녀의 일상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었던 그녀는 이제 그 습관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매달 꾸준히 모아온 돈이 하루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우리 괜찮은 거 맞죠? 잠 못 이루는 밤이면 그녀는 남편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의 눈빛에도 걱정이 서려 있음을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식사하세요. 제가 새로 배운 요리가 있어요. 승희가 전화를 걸어올 때면 그녀는 딸의 걱정스러운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얘야. 엄마는 아직 반찬도 많이 남아 있어. 실제로는 장을 보러 가는 횟수도 줄었고 반찬을 만들 때도 예전처럼 푸짐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욱 절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매일 아침 베란다의 화분에 물을 주며 바라보는 하늘도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잔잔한 구름처럼 그녀의 마음을 덮었습니다. 식당을 하면서 모은 돈이 사라진 통장처럼 그녀의 마음 속에도 커다란 빈자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이 와서 투정을 부릴 때면 그녀는 예전처럼 넉넉하게 장을 보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식당을 할 때는 늘 넘치도록 재료를 사서 손님들에게 푸짐하게 대접했는데 이제는 장보기 목록을 꼼꼼히 따져가며 살아야 했습니다. 저녁이면 옥상 텃밭에 올라가 작은 상추며 고추를 가꾸는 일이 그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작은 텃밭이지만 무언가를 기르고 거두는 일이 그녀의 허전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 같아.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 후회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모아온 돈의 절반이 사라진 후 느끼는 이 공허함이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닌 그녀의 인생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승수의 근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 프로필 사진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리조트의 수영장에서 즐거워하는 아이들과 와인을 마시며 미소 짓는 승수 부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승순의 제주도 갔다 왔나 봐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얼마 전 승수는 사업이 생각보다 어렵다며 이자 납부를 며칠 미루어 달라고 연락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친구들이랑 골프 약속이 있어서요. 며느리가 전화로 요청했을 때 그녀는 무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식당 일이 바빠 아이들과 제대로 된 주말을 보내본 적이 없었고 골프는커녕 미용실 가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던 그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 손주들 봐줘야지. 걱정 말아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자 납부도 미루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아들을 보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승희야, 오빠네 요즘 어떻게 지내? 딸에게 조심스레 물어보자 승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얼마 전에는 처갓집 모시고 고급 한정식도 가고 제가 한마디 하려다가 관계만 안 좋아질까봐 참았어요. 주말이면 손주들을 돌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남편은 식당 일로 바빠 아이들과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이 늘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승수 부부는 어떤가요? 빚을 지고도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빡빡하게 살았던 걸까요? 남편에게 털어놓은 그녀의 고민에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하지만 빚진 사람의 도리는 예나 지금이나 같은 거지. 좀 더 지켜보자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이기에 탓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식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던 어느 날 승희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의 승희를 보며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승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가 변호사랑 상담했대요. 부모님 재산을 미리 증여받는 방법에 대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손에서 들고 있던 찻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오빠한테 돈 좀 그만 주세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지금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승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보면 제가 아이를 안 낳은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된다니까요.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딱 맞잖아요. 그래도 저는 오빠처럼 부모님께 의지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매일 밤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스스로 벌어서 살아가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녀는 딸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다른 길을 걸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는 좀 행복하게 사세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시느라 본인의 삶은 없으셨잖아요. 승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식당 하시면서 못 누리신 것들, 이제라도 누리셔야 해요. 그런데 오빠는 그걸 다 가로막고 있잖아요. 승희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빠 부부가 고급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진들, 그리고 그들이 새로 계약한 고급 외제차 이야기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승희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는 엄마 아빠의 삶을 사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효도할게요.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 그녀는 오랜 침묵을 지켰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그들의 삶이 어쩌면 자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의 달빛은 여전히 차갑게 비치고 있었지만 이제는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간 서울의 어느 허름한 골목에서도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도 잠들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도박빚에 시달리던 며느리 미진의 오빠 현우는 결국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여러 날을 망설이다 용기를 낸 것이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만취포차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는 술집.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은 부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우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술에 취해 얼굴이 붉어진 현우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허름한 동네 술집,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은 부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진의 오빠 현우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술에 취해 얼굴이 붉어진 현우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끝인 것 같아요. 도박빚 독촉이 너무 심했어.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주잔을 비우던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승수한테 연락해봤니? 네. 전화도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피하기만 해요. 아버지는 담배를 꺼내 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우연히 들은 건데 사돈어른이 돈이 꽤 있다더라. 30년 동안 식당 하시면서 재산을 꽤 모으셨다고. 현우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다. 내가 미진이 좀 만나봐. 친오빠가 이 지경인데 모른 척 하겠어.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인데. 미진이가 말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면 어떡하겠니? 직접 사돈어른을 찾아가는 거지. 며느리 오빠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데 도와주실 거야.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좀... 뭘 그래. 너 이대로 폭력배들한테 시달리다가 다치면 그게 낫겠어. 어차피 한 가족인데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아버지는 소주병을 다시 들었습니다. 잔을 채우며 그가 말했습니다. 내일 미진이 만나러 가봐. 안 되면 직접 가는 거야. 창밖에 어둠이 짙어가는 밤, 술집의 흐릿한 불빛 아래서 그들은 권용숙 여사를 향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더운 여름밤, 잠을 이루지 못한 그녀는 남편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그녀의 복잡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식혀주길 바라면서 동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편 작은 공원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공원 산책로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책로를 걷고 있는 승수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있는 그녀를 발견하지 못한 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하지? 어머님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해? 오빠 도박빚 때문에 우리까지 이렇게. 며느리의 한숨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한테 받은 돈으로 오빠 빚 절반은 갚았는데 남은 돈은 우리가 써버렸으니 이제 어떡해? 승수의 말에 그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님한테는 사업 자금이라고 했잖아.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제 와서 무슨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갚아?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돈 미리 받은 거라고 생각하자고. 엄마가 우리 말고 누구한테 돈을 주겠어?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근데 승희 그 기집애는 왜 자꾸 우리 일에 끼어드는 거야? 자기는 아이도 없으면서. 여보, 그래도 신우이한테 그런 말은 하지 마.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 잘못은 무슨. 승희네는 남편이 잘 나가니까 우리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해. 어차피 우리가 부모님 모실 거니까 재산도 다 우리 몫이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은 불에 타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집에 돌아와 남편을 깨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의 품에 안겨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마저 그녀의 마음처럼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승희가 급하게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딸의 날카로운 표정을 보고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엄마, 더는 못 참겠어요. 오빠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아세요? 승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전에 오빠가 술을 마시고 제게 전화를 했어요. 돈 갚을 생각이 없다고. 그리고 승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내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집을 팔면 된다고. 자기 몫까지 해서 4억은 될 거라고. 엄마, 오빠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보증금이랑 월세도 안 들고 재산 정리하면 남은 돈으로 자기 사업할 수 있다고. 엄마, 어떻게 자식이 이럴 수가 있어요? 승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가 그 말을 하면서요. 어차피 나이 드신 분들은 요양원이 편하다고. 거기 가면 같은 연배 노인분들도 만나고 좋지 않겠냐고. 엄마, 전 그 말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그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의 진심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우리 도와주기 싫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 각자 살아야지. 나중에 요양원비야 어차피 자식이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이제 결단을 내리세요. 오빠는 이미 부모님을 버렸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이 아닌 자신들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의 진심을 더 정확히 알아보기로 결심한 그녀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주말 손주들을 돌보러 온 승수 부부 앞에서 그녀는 일부러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얘들아, 정숙이네 소식 들었니?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숙이가 요즘 치매 초기래. 결국 큰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나도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네. 돈도 얼마 없는데 나중에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그녀의 말에 승수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모실게요. 승수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씁쓸한 미소를 감추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넉넉한 용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 혹시 모르잖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나머지 재산도 저희한테 맡기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잘 불려드릴게요. 그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공원에서 들은 대화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내가 잘할 수 있어.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창밖의 달빛은 여전히 차갑게 비치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단단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사랑이 때로는 단호한 결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의도적인 시험에 불안감을 느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승수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8천만 원이 적힌 계좌이체 확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우선 이만큼 모아서 가져왔어요. 나머지도 곧 갚을게요. 승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생각이 있었구나. 짧게 답하는 그녀의 말에 승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묵직한 서운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1억 5천만 원 전액을 갚으려 노력하지 않고 겨우 절반 정도만 상환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승수야, 엄마가 좀 급해서 그러는데 나머지는 언제쯤 갚을 수 있을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 그게 사업이 조금 안정되면 바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승수의 애매한 대답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을 갚은 것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닌 그녀의 말의 불안을 느껴 급하게 내놓은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승수가 돈을 좀 갚았네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야기를 전하며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액수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진정성 없는 태도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서글펐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떠나기 전 승수가 한 말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도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유난히 쓸쓸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승수 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며느리 미진의 눈이 붉어져 있었고 승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거실에 앉자마자 승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1억 정도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어머니. 그녀는 말없이 승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갚은 8천만 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미진이 나섰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난번에 다 갚지 못해 죄송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급해서 어머님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일어나 그러지 말아라. 그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미진은 오히려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애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미진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고 승수가 힘들어지면 손주들도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승수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얼마 전 공원에서 들은 대화가 떠올랐지만 눈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며느리를 보니 차마 매정하게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결국 그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수 부부가 돌아간 후 그녀는 창가에 섰어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의 눈물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사정이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승수 부부가 요청한 1억 원 대신 3천만 원을 빌려주되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승수야, 엄마가 말할 거 있어. 주말에 찾아온 승수 부부를 마주하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3천만 원을 빌려줄 테니 이전에 빌려간 돈까지 모두 포함해서 차용증을 쓰도록 하자. 순간 승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부모 자식 사이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차용증이라뇨? 승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나이가 있잖아. 혹시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아버지나 승희한테도 설명이 될 수 있어야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진이 승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조용히 좀 해. 어머님 말씀이 맞아. 내 어머님 차용증 쓸게요. 미진의 말에 승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준비해둔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이전에 빌려준 1억 5천만 원에서 상환한 8천만 원을 제외한 7천만 원과 새로 빌려줄 3천만 원, 총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이었습니다. 이자는 시중은행 수준으로 했어.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녀의 말에 승수는 무거운 손으로 차용증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걸로 마지막이야. 알겠지? 차용증을 받아들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간 후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흐렸습니다. 차용증이라는 보호막을 만들어야 했다는 현실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자신과 가족을 지켜야 할 때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차용증을 정리하던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지난 수년간의 통장 내역과 메모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금액을 정리하려 했던 것이었지만 숫자를 더해갈수록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잠시만 와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부른 그녀의 앞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승수 대학 등록금 지원 4천만 원, 승수 결혼 자금 7천만 원, 승수네 사업 시작할 때 5천만 원. 숫자를 하나하나 더해갈수록 그녀의 눈앞이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준 돈까지 하면 3억 2천만 원이네요.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식당을 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던 시간들, 끼니를 걸으면서도 돈을 모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매달 통장을 보면서 느꼈던 답답함,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불안감, 모든 것이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꼈는데 남편의 허름한 점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전부터 새 옷을 사자고 했지만 항상 다음에 사자며 미뤄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아버지 연세가 있으신데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세요? 승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딸은 몰랐을 것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많은 돈을 승수에게 보내왔는지를. 여보, 우리 정말 바보 같았죠? 책상 위에 쌓인 영수증들과 통장 내역들을 바라보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노을이 유난히 붉어 보였습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들의 지난 세월이 얼마나 헛되이 흘러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자식에게 흘러가 버린 물과 같다는 것을 이제야 너무나 선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3억이 넘는 충격적인 금액을 확인한 후 그녀는 차용증에 적힌 약속 날짜를 더욱 신경 쓰며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상환일이었던 2달이 지나도록 승수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승수야, 엄마인데. 결국 그녀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달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승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가 묻어 있었습니다. 근데 얘야, 엄마가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을 좀 가보려고 하는데. 그녀가 조심스레 꺼내자 승수의 반응이 돌변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여행은 무슨, 저희가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약속한 날짜가 지났잖아.
엄마도 살아보고 싶어서. 어머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저희 사정도 모르시고. 승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순간 아들의 반응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한 번도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봤다는 걸 내가 알기나 하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 선택이었잖아요. 저희 보고 어쩌라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차가운 말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도 몰라주다니. 그래, 알았다. 짧게 전화를 끄는 그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계산했던 3억이 넘는 금액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돈이면 몇 번의 여행을 다닐 수 있었을지, 얼마나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지. 여보, 우리 정말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남편의 품에 안겨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그녀의 눈물처럼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뒤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승희는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승수와 같은 팀에서 일했던 정 과장을 마주친 것입니다. 아이, 세상이 참 좁네요. 승희 씨가 여기서 쇼핑을 하시나요? 커피숍에 자리를 잡은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 과장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사실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승수 씨 부모님은 아직도 그 돈 못 받으셨나요? 승희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정 과장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승수 씨가 와이프랑 몰디브 가는 거 봤거든요. 일주일짜리 풀 패키지로 객실만 하루 200만 원짜리라던데. 승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회사 앞에서 새 외제차도 봤어요. 리스로 빼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150만 원씩. 와이프분은 백화점 VIP라고 들었는데. 정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승수 부부의 호화로운 일상이 가득했습니다. 발리 풀빌라에서 찍은 사진,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의 디너, 새로 산 에르메스 백. 작년에 퇴직금이랑 주식으로 꽤 큰 돈을 버셨다고 하던데. 그래서 저희가 다들 좀 그랬어요. 부모님께 빚이 있다고 하셨는데. 승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어머니를 찾아간 승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머니, 알고 보니 오빠가 작년에 퇴직금이랑 주식 투자 수익으로 1억이 넘는 돈이 있었대요. 근데 그동안 갚지 않다가 차용증 만기일이 다가오니까 급하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승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 돈은 다 해외여행이랑 명품 가방 사는데 써버렸대요. 이자가 얼마나 센데. 그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자식이 1년 넘게 돈이 있었음에도 갚지 않다가 차용증 만기가 되어서야 겨우 대부업체 돈으로 갚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곧이어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많이 걱정 끼쳐드려서 잠 못 이루실 때도 많으셨을 텐데 이제야 돈을 갚게 되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효도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문자를 읽으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짓된 사과 뒤에 숨겨진 아들의 진실을 알게 되니 그 메시지가 더욱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승수가 돈을 보냈네요. 남편에게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쁨보다는 깊은 상실감이 묻어났습니다. 이게 진심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들이 보낸 돈을 확인하며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돈은 돌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이 깨져버린 신뢰와 사랑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유난히 쓸쓸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승수의 상환 문제로 마음이 복잡하던 즈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통장을 정리하던 중 낯선 계좌이체 내역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보, 여기 5천만 원이 비는데 이거 뭐예요? 그녀의 물음에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고향 친구 영식이가 급하다고 해서. 그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요? 작년 추석에 내려갔을 때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남편의 말에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고향에서 돌아와 유난히 무거운 표정을 지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쎄요. 전화도 안 받고 가게도 문 닫았다고 하더라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에게 진 빚도 모자라 이제는 남편의 친구 빚까지. 그들의 노후 자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죄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검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죠? 당뇨 수치도 올라가고. 그녀의 말에 남편은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의료비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난 여보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꼼꼼하고 신중했던 남편이었기에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도 승수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주었다는 것이 떠올라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노후도 저 달빛처럼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의 돈 문제와 남편의 고향 친구 건의 이후 가족의 분위기는 급격히 차가워져 갔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던 손주들의 방문도 뜸해졌고 명절이면 가득 찼던 집안의 웃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처가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추석을 며칠 앞두고 승수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를 보며 그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제는 명절도 안 오려고 해요. 남편은 말없이 텔레비전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손끝에서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오빠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승희가 찾아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글쎄, 이제 나이 든 부모는 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봐. 그녀의 말에 승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번에 오빠가 하는 말이 요양원도 나쁘지 않다고. 승희의 말에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말을 어떻게 그리 쉽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밤이면 그녀는 남편에게 기대어 울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 잘못이었는지 아니면 너무 많이 준 것이 잘못이었는지. 이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승희의 제안에도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어 사는 것이 이제는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어도 말이 없어졌고 전화가 와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승수의 번호가 뜰 때면 그녀의 심장은 더욱 쿵쾅거렸습니다. 혹시나 또 다른 돈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실망감 사이에서 그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유난히 쓸쓸해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몇 달 동안 고민하다 그녀는 마침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승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승수야, 엄마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구나. 남은 2천만 원. 이번 주까지 갚아주렴. 안 그러면 엄마도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승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승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난 내 부모야. 하지만 이제는 차용증대로 해야 할 것 같구나.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조치라니. 저희가 그렇게 남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충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이 아니니까 여태 기다려준 거야. 근데 너는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니? 돈 주머니? 그저 너희 노후를 책임질 부모? 소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용증은 내가 직접 쓰고 도장 찍은 거야. 같이 있는 미진이한테도 물어보렴. 그날 너희가 얼마나 간절하게 약속했는지. 어머니, 저희가 며칠만 더. 이제 그런 말 못 믿는다. 승수야, 내가 그동안 우리 마음을 어떻게 했는지 알기나 하니?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여보, 제가 너무 심했나요? 아니요. 우리도 이제는 우리를 지켜야죠. 그날 밤 승수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화가 난 듯한 말투로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무너진 신뢰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밖의 달빛이 차갑게 느껴지던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식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는 생각에 작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승수와의 마지막 대화가 있은 후,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남편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제주도 가요. 한라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그녀의 말에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인생 시작해볼까요? 식탁 위에는 여행 안내 책자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주도, 울릉도,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들의 사진을 보며 그들은 설렘을 느꼈습니다. 어머, 승희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며칠 후 찾아온 딸에게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우리 삶을 좀 살아보려고 해.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승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전 늘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셨으면 했어요. 그녀는 이제 자식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보, 우리 텃밭도 더 크게 만들어 볼까요? 꽃도 심고. 퇴직 후 시작한 작은 텃밭이 이제는 그들의 새로운 낙이 되었습니다. 상추와 고추를 가꾸며 보내는 시간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난 요가도 배워볼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죠? 남편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아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물론 승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손주들 사진을 보면 가슴이 아려왔고 승수의 이름이 언급될 때면 여전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랑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에는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닌 온전히 그들 자신을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